이번 시간에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기하급수 시대의 비즈니스 혁신 생태계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그 비즈니스 혁신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고, 특히 이 비즈니스 혁신이 개별 기업 내부의 활동만으로 달성되거나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 혁신에 있어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큰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요즘은 이 정보화의 가속화와 함께 여러 가지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 진화하는 양상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하급수적인 방식이 적용되는 이 앞으로의 상황에서 비즈니스 혁신 생태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꾸려 나갈 것인가, 또 이러한 생태계 속에서 비즈니스 혁신을 어떻게 더욱더 다채롭게 가속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기하급수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기하급수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기하급수 시대가 왔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하급수 시대의 도래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은 무엇이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나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하급수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이리듐 프로젝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리듐 프로젝트는 이제 뭐냐면, 모토로라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동통신 내지는 정보통신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계획했던 위성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 그런 통신망 기반의 어떤 사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리듐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리듐은 원소 주기율표에서 원자 번호가 77이고요. 이 이리듐 프로젝트에서는 77개의 인공위성을 우주에다 쏘아 올려서 지상의 기지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인공위성 자체를 기지국으로 삼아서 지구 전체를 이동통신망으로 커버하는, 그래서 지구 남극 북극 적도 관계없이 지구 어디에서나 통화가 터지는 궁극적인 이 핸드폰 시스템, 이걸 만들어 보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이리듐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왜 생각하게 됐냐 하면, 이 비용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뭐와 관련된 비용 이슈였냐면, 지구의 전 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기지국을 건설한다면, 이 기지국을 건설하는데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해야지만 지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기지국이 몇 개 필요하고, 그 기지국 전체 다를 만들어내려면 도대체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될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 기지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지국이 빠지면 이게 소위 말해서 통신 음영 지역이 돼서 핸드폰이 터지지 않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지국을 얼마나 촘촘하게 설치할 거냐를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글로벌 전체 이동통신 사업을 수행하려면. 근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게 돈이 1, 2조로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수십조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돈을 써서 기지국을 지구 곳곳에다가 다 연결되도록 만들 거냐? 이거는 비용 투자 대비 효과를 담보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왜냐하면 너무 온도가 낮은 지역, 너무 온도가 높은 지역,
너무 습도가 낮은 지역, 너무 습도가 높은 지역, 너무 먼지가 작은 지역, 너무 햇볕이 강한 지역, 너무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기지국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떻다고요? 건설 비용뿐만이 아니고 유지보수 비용 자체도 너무 커진다는 겁니다. 땅 위에 기지국을 짓느니 그 돈보다 훨씬 적게 들고 훨씬 더 통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인공위성을 우리가 활용하자. 이렇게 아주 탁월한 해안을 가지고 이게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시작은 됐는데, 예. 처음에는 모토로라 주도로 이게 결성돼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98년 11월에 예, 실제로 서비스가 개시됐었죠. 근데 결국은 바로 이제 망합니다. 예, 99년 8월 달에 이 이리듐 사업 자체가 부도가 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2001년에 다른 사업자가 이걸 인수했고, 예, 아예 회사 이름 자체가 이리듐 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이것들을 인수해서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 투자한 건 누구냐면 블랙록 같은 예, 자산 운용사들, 글로벌한 대규모 예, 자산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대주주 지위를 가지고 이 기업을 만들어서 기존 사업을 인수해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조금 아이러니하죠. 땅에 기지국을 예, 수만 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잘해보려고 이걸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파산하게 예, 되었다는 겁니다. 초기 계획은 예, 650m 고도의 예, 7개 궤도에 따라서 각 궤도마다 11개씩 위성을 올리는 게 예,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고도를 130km 가량 더 올려서 예, 거의 800km 고도상에 인공위성을 위치시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 필요한 위성의 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66개의 위성을 갖고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고도가 높아지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지니까요. 위성 개수는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성을 다 쏘아 올린 후에 70개의 위성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고 5개는 예비로 5개는 또 지상에 보관 중인 걸로 예, 이렇게 지금 일단은 내용은 예,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저궤도 위성 77개를 예, 띄우려고 시작했던 이 이리듐 사업 계획은 예, 실제로 영업을 하기 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는 거죠. 위성 시스템을 다 갖출 무렵에 디지털 기반의 정보통신 기술이 너무 발전해 있었는데 사실 12년 전에는 어땠다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짐작도 못했고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기지국을 지상에 세우는 걸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예, 지상의 기지국 대비해서는 위성이 훨씬 더 탁월했었는데 그래서 위성에만 그냥 집중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술이 발전해서 위성보다 어떻다고요? 다른 디지털 기술로 위성으로 커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비용으로 더 신속하게 고장 없이 더 탁월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예측을 전혀 못하고 위성이 최고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이 사업을 매각하고 난 다음에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리듐 모멘트에 있었다. 이러고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이리듐 모멘트란 건 무슨 말이라고요? 본인이 혁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걸 하면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실제로 더 첨단적인, 더 비용이 적게 들고 더 대체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자기들을 어떻게 이 소위 말해서 아웃데이트 시킬지, 구식으로 만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기존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탁월한 거야, 좋은 거야, 비용이 적게 들어, 아주 대단한 서비스야,
요 생각에만 매몰되어서 그걸 그대로 밀어붙이다가 새로운 대체 기술의 등장으로 모든 게 한순간에 멈춰지게 되는 요 상황을 이리디움 모멘트라고 규정했다는 겁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자기 계획만 훌륭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혁신이 어떻게 등장할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않고 과거에 생각했던 자기 것만 계속 밀고 나가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이런 순간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질 거다라고 하는 걸 예측을 잘 못하는 일들이 탁월한 과학자와 발명가 경영자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너무 대단하게 너무 광범위하게 변화를 동반해서 확 펼쳐진다는 거죠. 이렇게 확 펼쳐지는 걸 지금 기하급수 시대 또는 기하급수적인 변화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아이러니한 상황 하나를 보겠습니다. 2002년 당시에 이동통신 분야의 전문가들은 2002년 휴대전화 산업이 연간 16% 정도로 성장할 거다. 그래서 향후 2년간 16% 정도로 성장할 거다 예측했는데 실제로 보면 2004년까지 휴대전화 사업은 2배나 더 커집니다. 한 번이면 다행이었는데 2004년 무렵에 또다시 업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앞으로 2년간 어떻게 성장할지 예측해 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향후 2년간 14%씩 성장할 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씩 2년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 불가능하다. 말이 되냐 그게. 세상에 그런 성장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14%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사업은 당시에 또 2배 늘어납니다. 2006년에도 향후 2년간 12% 성장한다고 예측했는데 또 100% 더 성장합니다. 2008년에도 10% 성장한다 그랬는데 또 100% 성장합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런 상황에서 맥킨지라고 하는 업체는 2000년 무렵에 글로벌 휴대전화 사업 규모를 100만 대 미만으로 봤었습니다. 이렇게 예측하고서는 휴대전화 산업에 진입할 필요 없다라고 AT&T에 권고를 하고 AT&T는 이 사업 자체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뭐 했다고요? 성장이 이렇게 되다가 멈춰지고 축소되는 일도 벌어지겠네. 전통적인 기존의 뭐죠? 이 제품과 서비스의 이 수명 주기라고 하는 게 S자 커브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렇게 예측해서 갔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땠다고요? 이게 아니고 뭐죠? 계속해서 2배로 가는 양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성장, 산업의 성장 예측과 다른 형태의 급격한 성장이 펼쳐지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기하급수 시대 또는 기하급수적인 변화라고 예측합니다. 기하급수의 상대적인 말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산술급수입니다. 기하급수는 2차, 3차 함수식으로 증가하고요. 산술급수는 1차 함수 형태로 증가하는 패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여기는 굉장히 익숙한데요. 연간 10%씩 5년 성장한다. 이런 건 잘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10% 성장하다가 두 번째는 20% 성장하다가 세 번째는 100% 성장한다. 이런 예측은 거의 잘 하지도 않거니와 별로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기하급수적인 시장 상황의 급변이 여러 영역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하급수 시대의 도래가 무엇 때문에 가능해지고 있는가? 미래 기술 때문에 거의 모든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액티비티 영역에서 미래 기술이 적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비용 구조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가치 창출 구조가 달성될 수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무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양자 컴퓨터, 양자 정보통신, 뭐 3D 프린팅, 자율주행 트럭까지 여기 엄청나게 많은 20여 가지가 되는 새로운 미래 기술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는 정도, 그리고 이 파급 효과를 놓고 봤을 때, 파급 효과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속속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런 미래 기술들이 보편화되고 있고, 특히 상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기술에 대해서 거의 다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런 것 자체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기껏해야 물류에 로봇 쓸 수 있겠네, 뭐 이 정도였습니다. 물론 뭐 사무 자동화, AR, VR 이 정도는 얘기 나왔었습니다. 인공지능만 해도 과거보다 어떻습니까? 블록체인 마찬가지죠. 지금 스마트 팩토리도 점점 확대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첨단적인 미래 기술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현실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의 가치 사슬을 구성하는 이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경영활동의 영역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왼쪽에서 살펴봤던 엄청나게 많은 거의 모든 기술들이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활동에 전부 다 연결되고 적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R, VR 하나만 하더라도 교육 훈련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기하급수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영역에서 기하급수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필요 기술들이 모두 다 이렇게 점점 현장 속으로 파고들고 있고, 누구나 다 이걸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뭐 최근 들어서 챗 GPT 써보시는 분들, 이 생성형 AI 써보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 다 하실 겁니다. 간단한 보고서 정도, 분석 결과 정도는 입력 질문만 몇 개 잘 던지면 도저히 나 혼자만은 할 수도 없었던 일을 지금은 어떻죠? 아주 정교하게, 아주 세련된 결과물을 우리가 바로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시장 조사 한번 하려면 컨설팅 업체에 돈을 몇 억씩 주고 석 달간 시간을 주면서 제가 원하는 요런 게 궁금한데 요런 결과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줘. 이러고는 몇 달 기다려야 됐는데 지금은 어떻죠? 챗GPT 그건 뭐 우리가 가입해서, 회원가입해서 사용하는데 몇 억씩 낼 필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 시대를 잉태하게 된 가장 큰 요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다채롭게 잠재력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첨단 기술 분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몇 년 지나는 동안 드론 기술 같은 경우에 6년이 흐르는 사이에 그 드론 기술을 구현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요 140배 이상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140분의 1의 비용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드론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과거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속도가 어떻다고요? 비용이 1배, 2배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비용이 뭐 2분의 1 줄어들고 4분의 1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몇 년 지나면서 어떻다고요? 승수, 뭐 제곱, 세제곱의 비율로 그걸 구현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사이에 20배 이상 비용이 감소했습니다.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 7년 동안 400분의 1로 지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현실입니다. 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3D 라이다 센서 기술 같은 경우에 5년간 250분의 1로 이 의료 분야에서 전신 스캔하는 기술이 14년간 20분의 1로, 뇌공학의 BCI 장치 같은 경우에 5년간 44분의 1로, 인간 염색체를 살펴보고 게놈을 연구하는 DNA 염기 서열 분석에 있어서 7년간 10,000분의 1로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기술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기술을 통해서 매출만 늘릴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기술을 통해서 비용도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다고요? 호텔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게이밍 분야에서, 자동차, 투자, 은행, 굉장히 많은 기존의 거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해서 무엇을 달성해내고 있냐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직원 한 명당 사이트 등록 숙소 수가 90배나 더 많아졌습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호텔들보다 직원 한 명이 사이트 등록할 수 있는 숙소 수가 90배가 됐다는 겁니다. 보시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직원당 레포지터리 데이터베이스가 109배나 어떻게 됐다고요? 밀도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밸브라고 하는 게이밍 업체는 직원당 시가총액이 일반적인 오프라인 기업보다 30배 더 높습니다. 테슬라도 직원당 시가총액이 30배 더 높습니다. 일반 자동차 회사랑 비교해 볼 때. 은행 같은 경우에도 텐저린 같은 이런 업체들은 직원당 고객 수가 일반 은행보다 7개 높고 고객당 예탁금이 4배나 더 큽니다.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기술의 등장으로 누구나 다 과거보다 더 많은 일들, 더 다양한 일들을 더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의 크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고 더 크고 더 다양한 일을 훨씬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이것들을 구현해내고 활용하고 심화시키고 확장해 나가는 기업들은 동종 기업 대비 평균 성과가 어떻다고요? 탁월하게 높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걸 고민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요, 매출액을 10% 높인다, 매출액을 20% 높인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순이익을 10%, 20% 높인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왜?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보시면요, 순이익률이 10% 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순이익률을 뭐 한다고요? 10% 되던 걸 20%로 높인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매출은 제곱, 세제곱 비율로 늘고 비용은 제곱, 세제곱 비율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순이익은 어떻게 됐다고요? 두 개가 동시에 결합된 비율로 증폭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기하급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경영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하급수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경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혁신을 할 게 아니라 과거보다 10% 개선되는 혁신, 이런 거 해서 되겠냐는 거죠. 과거보다 뭐라고요? 급격히 개선되는 혁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혁신을 뭐라고요? 기하급수적 혁신이라고 우리는 규정한다,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하급수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하급수 시대가 오면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비상장 기업인데 주식이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이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정도 되는 상장이 안 된 기업인데 거래는 이미 되고 있고 그 시가 총액이 1조 정도가 되는 뭐 이런 기업을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1조가 아니고 이제 10조가 되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유니콘이 아니고 이제 데카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런 기업들이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오는 동안 이렇게 듬성듬성 있던 것들이 이렇게 빽빽해졌습니다. 지금은 개수 자체가 훨씬 더 많아져서 거의 뭐 한 300개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선진국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기타 등등에서 신흥국에도 이러한 유니콘 기업들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업들이 생겨났을까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기하급수의 파도에 빨리 올라타고 제대로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 특히 첨단 미래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쟁 구조를 완전히 뒤엎는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나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 시대의 도래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기하급수 시대가 점점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하급수적 성과 달성을 이룩해내는 기업들이 얼마나
그 나라에 많이 있는가? 이게 뭘 뜻한다고요? 그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 그 나라의 향후 성장 잠재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 기하급수 기업이 중국, 인도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개씩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 아직 20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같은 지역은요, 기하급수 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 유럽의 경제 침체가 왜 발생했는가? 덜 혁신하기 때문 아닐까? 이런 얘기들조차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유럽은 아시는 것처럼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등 여러 전쟁,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내분, 내전 상태, 이런 것들로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기하급수적인 기업조차 굉장히 미미하게 등장하고 있다 보니 유럽 전체가 어떻다고요? 과거의 영광을 누리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아직까지 세계적인 빅파워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들에게는 엄청난 수의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지금 부러운 요소들이고 미국에 필적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그런 데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기하급수적인 기업, 유니콘 기업 같은 것들이 될 때까지 창업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올라설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들을 보면요. 포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경제 잡지입니다. 세계에서 매출액이 큰 기업들, 북미에서 매출액이 큰 기업들 순서대로 1등부터 100등, 1등부터 500등 이렇게 쭉 해마다 보여주는 그런 잡지가 바로 경제 전문 잡지가 포춘이라는 잡지입니다. 포춘 2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요. 회사가 생겨서 시가총액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시가총액이 1조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들을 보면 전 세계에서 오프라인에서 매출액이 컸던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20년 가까이 지나야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구글 같은 경우에 7년, 8년 정도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4.5년 정도입니다. 테슬라, 우버, 왓츠앱, 스냅챗, 오큘러스까지. 오큘러스는 거의 2년도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최근으로 오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시가총액 10억 달러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제는 1년 정도입니다. 1년 안에 모든 게 판가름 나고 1년 딱 그 기업을 관찰해 보면 기하급수 기업이냐 산술급수 기업이냐 이게 바로 규정된다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바로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1년 만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기하급수적인 기업으로 뭐 한다고요? 완전히 탈바꿈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그 국가 안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기하급수적 국가로 변모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그러한 순간에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산술급수적으로 하면 뒤처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레드킨 이펙트를 고려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빨리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변화 속도만큼이라도 움직여야 남들과 같이 갑니다. 변화 속도에 떨어지게 움직이면 우리는 과거보다는 빨리 간다고 우리 스스로 잘 자축하고 자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어떻죠? 계속해서 뒤처지는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레드퀸 이펙트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붉은 여왕 앞서가려면 그보다 더 빨리 뛰어야 되는 겁니다. 뛰는 속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 상황에 머물러 있기도 어렵다는 거죠. 계속해서 뒤처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기하급수적인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역, 회사가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변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본인도 그런 역량을 배양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기하급수 시대가 도래했을 뿐만 아니라 기하급수 시대가 굉장히 지금
널리 퍼지면서 보편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산술급수적인 성장과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궁극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산술급수적인 성장 패턴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기울기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1차 함수적인 성장 패턴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기하급수적인 성장 패턴은 처음에는 천천히 미미하게 움직이는 듯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급격한 형태로 증가하는, 성장하는 이 패턴을 기하급수적 성장, 다른 말로 지수함수적인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곱, 세제곱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어떤 임계점을 지난 시점부터는 와해성 혁신 또는 파괴적 혁신이 계속해서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급격하게 시장이 변모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기하급수적 성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하급수적 성장의 이 근원적인 영향 요인이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기하급수적 성장에서 핵심적인 특징은 모든 것이 정보화된다 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기하급수적 성장의 첫 번째는 무어의 법칙 같은 이런 것들의 본질을 살펴보면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서 또 이 모든 정보기술이 적용되는 이 분야에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그냥 적용된다는 겁니다. 무어의 법칙이 뭐냐면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텔 창업자 중에 한 명 고든무어가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직접 회로해서 보면 1년 정도 지나면 그 집적의 정도가 2배가 되더라. 항상 그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해 왔다. 효과가 증폭돼 왔다. 이걸 우리가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정보기술에 이 무어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보기술이 한 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정보기술이 특정 영역에, 특정 현상에, 특정 제품 서비스에 2개, 3개, 4개씩 막 적용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곱되는 게 4개 곱해지니까 제곱에 또 뭐 4제곱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학 법칙은 뭐냐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계 효용 넣듯이요. 체감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첫 번째로 먹는 빵은 굉장히 맛있고 배가 부르는데 도움이 되지만 배가 고플 때 빵을 10개 정도 먹고 나서 11개째 먹으면 똑같이 빵을 1개 먹는 거지만 내가 느끼는 효용이 어떻지요?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효용뿐만이 아니고 한계 생산성도 어떻다고요? 줄어든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제조 중심의 경제학에서 적용되는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어떤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학, 최종적인 내가 거둬들일 수 있는 결과물이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뭐 한다고요? 효용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는 이런 구조에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최종적인 수학의 정도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적으로 체감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의 결론이었는데요. 이 정보화가 계속해서 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수학이 체감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오히려 더 급격히 증가할 수 있고 이 수학의 증가가 가속화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게 되냐? 그 원동력은 뭐냐? 모든 게 다 뭐로 된다고요? 0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아날로그가 아니고 0일로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정보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화하고 디지털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이든 사업이든 모든 게 정보화되면서 그 힘들이 결합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가격 대비 성능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발전으로 성능 자체는 몇 배씩 개선되고 기술 자체가 발전하면서 그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 자체도 급격히 감소하는,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효율성이 강조되고 효과가 배가 되면서 모든 기술에서 가격 대비 성능비가 1년마다 2배씩 막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이 배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12달마다 2배 된다 뭐든지 이런 배가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가속화되면 될수록 빠른 컴퓨터를 설계하면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더 빠른 연산을 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정보를 조사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알고리즘을 작동시킬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뭐라고요? 그 다음번에 더 빠른 컴퓨터를 또 설계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배가의 법칙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이건 더욱더 어떻게 된다? 가속화되는. 그래서 오늘날 인공지능, 빅데이터 수입, 나노기술, 할 거 없이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다고요? 기하급수적 진화 성장의 궤적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기술들이 결합됨으로써 기하급수적 진화의 속도와 크기가 더욱더 증폭되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기하급수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속도로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향상해 성장해 나갈 것인가. 과거처럼 10%씩 조금씩 성장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기의 사업, 자기의 미래, 자기의 직업을 바라봐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어떻게 지수함수적으로 변모해 나갈 것인가. 이런 지수함수적인 변화에 무엇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이 비즈니스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혁신의 생태계에 관여하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혁신 생태계에 어떤 참여자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강하게 미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 혁신 자체가 얼마나 더 가속화될 것인가, 탁월한 성과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파생되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비용, 이익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효용 창출에서 가격 대비 성능비가 어떻다고요? 급격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보화가 동반될 수 있는, 정보화가 시작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들을 잘 예측하시고 생각해 보시는 게 본인의 미래, 우리의 미래, 국가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굉장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